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삶의 변화 내지는 파괴가 되게 많이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동자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주체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대표하는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갖고, 이런저런 노동자업 가보면은 이런저런 고민들은 많은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아직 좀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업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노동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공부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자리로서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요, 주변분들 혹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뭐 보면은 성당 같은 데서 많이 하던데 앞뒤 돌아보면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4차례 정도 같이 인사 나누고요. 잠깐만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예. 그래도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야 된다는 직접 생각할 때도 힘들 것 같고요. 말씀드렸고요. 음료수는 좀 저기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6층에 있고 여자 화장실 7층에 있더라고요. 그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대략 한 20여 분, 30분 좀 안 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역에 계셔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 링크를 좀 공개를 할 예정,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혹시 또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링크는 좀 주변에 전파를 하시되, 여기 어쨌든 간에 이게 공개된 건 아니니까요. 염두에 두셔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박태주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여서요. 지금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떤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 고민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주체들이 좀 제기하고 있는 어떤 물음들, 그런 것들을 좀 크게 좀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박태주 노동력 선임연구위원께서 좀 해주실 거고요.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계의 대응 현황이라든지 기후위기가 노동자들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50분 강의를 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께서 마찬가지 비슷한 주제인데 이번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환경운동 내지는 시민사회운동의 입장에서 그 주제를 얘기해 주실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 감을 갖고서 두 분 강의를 듣고서 마지막으로 좀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 20-3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로 박태주 선생님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주라고 합니다. 실은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저는 고대 노동연구소에 에서 일을 한다 그럴까, 어쨌든 거기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그 60+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는 그 60살이 넘은 사람들이 노년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그래서 인생전환, 녹색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고 있는 일종의 기후 환경단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생 조직이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신경 써봤던 부분은 삼척에 짓고 있는 마지막 첨단 화력 발전소 블루파워의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이 우리가 해왔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건설 중단 싸움은 좀 어렵게 됐고, 즉 내부적으로 논쟁이 붙이는 건 재밌습니다. 9월 12일 날 우리가 다시 삼척에 대보를 하러 가는데 현재 석탄을 육상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 트럭을 60대 노인들이 몸으로 막을 건가, 몸으로 막지 않을 건가를 가지고 현재 내부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일종의 강좌를 여는 강좌고, 그래서 저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거래는 담았으면도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의원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론 전환 아니면 기후운동이 바라는 바는 특히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 해결, 생태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일자리의 창출, 일자리의 보장이 노동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소 중립 기후위기 해결과 일자리의 유지 또는 창출이 모순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현재 노동과 기후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이른바 두 운동 간의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정의론 전환을 통해서 이른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기후 정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정의론 전환은 권리와 의무가 섞여 있는 개념이다, 서로 착종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만 규정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노동자의 의무만 규정한 것도 아닌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다.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권리는 자칫 이기주의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의론 전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해야 될 권리와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들이 동시에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기후 정의를 동시에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정의론 전환인데, 정의론 전환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론 전환의 개념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탄소 중립 실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가, 주체로 나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론 전환은 책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고, 그때 첫 번째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해결에 노동자들이 나선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진심일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조직 구조, 조직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 운동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김유순 이사장님 얼마 전에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단은 이슈 페이퍼를 내긴 했습니다만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인가만도 아직까지 조직률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4.1%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90%,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45%가 초기획별 노조를 이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단체 교수 구조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른바 실리주의, 조합주의, 더욱이 파편화된 실리주의, 조합주의 나타나고 있고 양대 노총이 둘 다 사회개혁과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도 사실상 노동조합에게 사회적 문제는 내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은 산업마다,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대응 수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도 더 크게 사회적 의제로서의 기후위기 해결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이 노동조합의 욕을 먹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다루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가지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후단체 또는 다른 기후단체를 만날 때마다 제가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논쟁하고 하는 부분이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안정적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인정해달라. 의외로 잘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 아니면 노동자 가족들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대중운동,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핵심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고 같이 가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소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안 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원칙이 되어져야 되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녹실 전환의 과정에서 소멸되는 일자리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창출이 되겠죠.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했을 때 연료 환경 운전 설비 노동자들은 그리고 상당 부분의 경산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소멸됩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 엔진 변속기를 생산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에서 엔진 변속기를 만드는 공장은 일자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장 내에서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그 공장 바깥에서 산업의 바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의 과정 속에서는 고용의 산업 간 배분, 지역 간 배분을 규모와 함께 그 배분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사업장 바깥의 일자리, 이른바 독색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된다 하는 사실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업 내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 노동전환 정책에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가 기술도 좋으니까 양질의 일자리인가 그 전환 과정에서 미스매치 내가 가야 되는 위치가 다르고 내가 일자리 잃는 시기와 그것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기가 다르고 숙명이 다르고 더 중요하게는 임금과 근로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 그러면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것이 기업 내에서 내가 일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만이 일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의는 전환해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후위기의 과정에서 취약한 노동자들, 취약한 사람들 이른바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다시 말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규는 전환이 정규는 전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또 정규적 중심은 일자리 전환, 일자리 보장이 정규는 전환은 아닐 수 있고 막상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조차도 없는 그래서 소리 없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장 바깥의 일자리가 또 우리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 이것이 불편으로 완화한 일이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부분 이른바 절차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ILO가 사회적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적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대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ILO를 얘기하고 있는데 ILO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는 단체 뉴스도 포함되고 노사협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기후정책에 산업정책에 노동정책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당장 아젠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인가 7월 11일 날 한국노총의 전력연맹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무효소송을 제안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위헌이고 거기서 결정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무효다 하는 걸 행정소송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역시 한국노총의 공공노래는 인권위 앞에 가서 대궐하고 인권위에 호소를 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노동자를 참가시켰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물론인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년선 대한민국과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계속 궁금하고 그 교집합, 접점을 찾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상 상당 부분 절망적입니다. 일자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입장과 환경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환경단체 입장이 정확히 충돌되고 있고 접점 형성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노동조합이 겪는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환경과 고용 사이의 딜레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만 관심 있지 탄소중립, 기후위기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리고 일자리 생각하면서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기도 하는, 때로는 반환경적인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그 반대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없고 환경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른바 대중과 유리된 추상적인 이념만 주장하는 단체로 환경단체를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두 단체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는 없을까 하는 것이 제 관심의 대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의원 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조합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 이른바 클라이밋 액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고, 일자리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모두를 위한 일자리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환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과 기후 사이의 이른바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좀 더 숙고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뭐가 해결되나 그러면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가 뭔가 하는 이야기로 결국은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도 제가 노동조합 쪽으로 쭉 일을 하다가 기후 쪽으로 한번 들어갔더니만 노동운동의 스펙트럼보다도 기후단체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파탄을 두고 탄소 중립에 접근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거 우파 그룹이겠죠. 그러니까 하면은 좀 더 오면은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 SDG를 이야기하는 그룹들,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 그룹들, 그린 뉴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린 뉴딜로 오른쪽부터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로 넘어오는 그 어떤 주장들,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탈성장론 나오고, 탈성장론 안에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탈성장이 있는가 하면은 자본주의 체제하고 성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전제하는 탈성장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왼쪽으로 가면 이른바 형태사회주의로 발전합니다. 인간과 비인간 간의 공존 속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 환경, 체제를 구축해 된다는, 더 나가면은 이른바 공산주의, 탈성장 코뮤니즘이 막스주의의 파트를 부르는 이론이 있고, 더 나가면은 전시공산주의로 레닌식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바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는 극단주의 주장까지 굉장히 이념의 폭이 넓다. 그런데 그럼 이제 후자들은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체제의 전망 속에서 우리가 기후 환경운동과 또 환경운동이 노동조합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금속 노조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죠? 제가 최근에 작년에는 제가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쭉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 2020 원래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가 없었고, 작년 재작년까지 1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발전사 발전 공격입니다. 발전 공격에서
10개의 화력관을 폐지됐고 740명이 직장 옮겨 잠식 어떤 그 자리에서 일자리가 소멸되는데 이분들은 전환 배치를 통해서 다 구제가 됐습니다. 발전 공기업에 있는 정규직들은. 반면에 협력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848명이 일자리 잃고 그 중에 81명이 10% 조금 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발전 공기업 노동조합 했던 이야기는 이거는 당신네들의 일자리만 보장되는 것이 정규는 전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해결에서 핵심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고 탈석탄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기후 정책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정부의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떻게 개입을 거쳐간 것이 당장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정의로운 전환이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자리 보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사실상 연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연맹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협력사,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은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노조들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우리를 참가하게 해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노동 전환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전사 공기업 노조했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미립과 전환 배치 이쪽에 있을 거다. 앞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가 본격화됐을 때 더구나 그것이 더 앞당겨졌을 때 발전 공기업의 노동자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 전환 배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둘 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를 가족 속에서 동등하게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는 재생 에너지라는 자리가 있죠. 이게 어쨌든 발전사에서 나타나고 이건 정의로운 전환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현대차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노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일까 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자동화에 대한 대응 전략 확보. 이거는 금속 노조가 완성자 부품사 공동 수리를 할 때 나왔던 현대차 지부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무분별한 자동화에 대한 대응 전략 확보. 저번 감수대 신규 충분과 정면 연장. 감사 이제 대한민국 엔진 변속기 대체체를 만들어보고 플라이카 나르는 자동차와 그 목적형 차량을 만들어야겠다. 전기차 생활 때로 국내 배터리 공장 건설, 전동화 자동차 전환 교육과 내나오 기업 전략 확보 이렇게 있는 노동의 생활은 전환의 대응 과정입니다. 이거는 정의로운 전환일까? 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전환될 때 우선은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을 노동조합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전기차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전기차 전환이 엄청난 고용 불안을 갖고 올 거라고 공포에 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전환의 부분은 아닌가? 우선은 자연 퇴직 이론이 원칙을 하고 부분적으로
속도유와 같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내부의 전환 배치 속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부품차들은 다른 이야기죠. 근데 탄소 중립은 전기차는 그냥 전기차 배터리 먼저서 전기차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결합이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되는 미래차로 가는 것이 자동차 패러다임의 하나인데 더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기아가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고 이거는 RE100을 통해서 또 공급망을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앞으로 현대차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와 부품의 생산 과정 속에서 탄소가 배출되면 안 됩니다. 배터리, 철강, 각종 부품에 현대차 만들지 않나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사오는 경우에도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탄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현대차에서 생산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은 없고 탄소 배출이 없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이야기고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전 주기 동안 소재와 부품에서 폐기에 이르는 1년의 전체 과정 속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른바 탄소 중립입니다. 전기차 전환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대응하고 있을까? 여기에 그런 말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탄소 중립차는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해 준다는 말도 없고 내부의 탄소 중립을 어떻게 대응한다는 말도 전자 말도 없습니다. 없고 현대차 내부에 비정규직이 7,000명이 있습니다. 촉탁제로 불리는 기간제들이죠. 그 중에 1,500명은 시니어 촉탁직이라서 정년하고 1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6,500명은 주니어 촉탁직인데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기간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조합원이 아니죠. 부품업체들은 거의 생태계 봉기대도 할 만큼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BMW와 볼보가 한국에 왔습니다. 부품을 구매하러. 그래서 부품회사 가서 부품 구매 계획을 맺으면서 이 나사 100만 개를 5년간 납품해 주세요. 부품사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BMW나 볼보가 뭐라 그러냐면 탄소 중립 계획도 같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현대차만 탄소 중립이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가 다 탄소 중립, 좀 전에 말했던 그 공급망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RE100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구매하지 못합니다. 현대차도 곧바로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도 앞으로 탄소 중립 부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시기가 곧바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부품 회사는 어떻게 하는가? 부품 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산업 정책은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 정책은 완성차 정책에서 좋을 만큼 부품 회사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생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할 건가? 어디서 부품 구할 건가? 어렵게 없습니다. 계열사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가고 계열사를 통해서 탄소 중립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이른바 글로벌 소싱이라고 그러죠. 해외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여차하면은 특히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완수자 공장을 해외로 빼면 된다. 현대차는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차하면 완수자 공장을 빼고
그거 하기 전까지는 글로벌 소싱으로 해외에서 부품을 구입해 들어오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어떻게 부품 회사를 거기 살립니까? 정부가 안 나서는 편인데 이게 현대차의 답변입니다. 노동조합하고 왜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고용 보장을 주면 되지.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지금 탄소 중립이 뭔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과정들을 이해도 못한다는 것이 사측의 답변입니다. 노동조합의 답변이 말도 노동조합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 동안에 무슨 이런 엄청난 정책을 만듭니까라고 하는 것이 현대차 지부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고용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만 오죽했으면 금속 노조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속 노조에 갔습니다. 뭐 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역시 기후위기 때문에 고민이 많겠습니다라고 제가 청와대를 거짓말했습니다. 아, 골치가 아픕니다. 왜 골치가 아픈가? 거기 산하 조직에 원자로를 만드는 사업장의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탈핵입니다. 우리 산하 조직 중에서는 원자로를 만드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조직 방침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거기서는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심지어는 내부에서 금속조 탈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덮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랬더니 사회적 합의를 해야죠. 이 문제가 본조와 지회 사이에서 풀 문제인가? 회사 차원에서 노사가 풀 문제인가? 결국은 정부의 그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또 거기에 따른 산업 정책과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데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금속노조하는 산업전환협약에 넣을 건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현재로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석탄 화력 발전소나 금속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기후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그럼 기후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장들은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그렇게 대단한 관심이 없고 고용 말고는 대단한 관심이 없고 더구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계에서 가능할까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선장 공미정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기후단체가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후환경단체가 노동조합을 향해서 일자리가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노동조합도 우리는 일자리를 넘어서 탄소 중립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실존적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지 노동과 기후가 만나통한다. 첫 번째로
그 일자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저는 그린 뉴딜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의 탈탄소를 제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녹지 투자를 대폭 정리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을 해소한다. 뭐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하고 그 중심은 녹색 투자입니다. 녹색 투자를 통해 녹색 투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죠. 그리고 이른바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거기는 보건 어려워. 특히 주구의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주구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서 수송 부분에 석탄 배출을 줄이는 일들, 귀농 기촌, 돌봄 국가를 강화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사회적 형태를 확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녹색 투자의 핵심 대상이고, 이 우리가 말 녹색을 반대의 회색 투자를 줄이고 녹색 투자를 늘려서 녹색 투자를 통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일자리를 통해 바로 이 녹색 일자리 개념 속에서 저는 노동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린 뉴딜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린 뉴딜 하면은 정말로 탄소 배출, 탄소 제로,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린 뉴딜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정책인 것만 틀림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면한 목표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에 관련해서 이 그린 뉴딜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다양한 논쟁들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논쟁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다음 단계는 탈성장론인데 탈성장론에 가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탄소 중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물질의 처리량을 줄여나가는데 생산 소비를 줄여나가는데 탄소 배출 넷째로는 가능해지겠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탈성장이 현실적인 정치 될 수 있는가? 어느 정치가가 내가 당선되면 탈성장 하겠다고 공약 내걸고 국회에 출마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탈성장, 특히 자본주의 체제와 탈성장이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전략이 뭔가,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린 뉴딜과 탈성장의 결합시키는 하는 움직임들 이 나타나고 있고, 그린 뉴딜과 탈성장을 결합시키는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계기적으로 통합하자. 지금 그린 뉴딜을 출발하되 그린 뉴딜 속에 탈성장의 개념을 내재시키고 점차적으로 탈성장의 개념으로 이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계기적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에서 가동을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탈성장까지도 염두에 두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갈 수는 없을까 하는 말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탈성에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가 완전히 같이 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기후단체가 만난다 그래서 두 단체가 완전히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체가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된 가치를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연대라고 한다 그럽니다. 같은 필요 없고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해단체고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상당히 기후단체에 비해서 위계적인 데 비해서 환경 시민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돈 나오는 군역도 서로가 다른, 그래서 하나는 구사회운동이고 하나는 신사회운동을 부르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고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러면 공통된 집에서도 무슨 만나자. 재생 에너지를 늘리지 않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운동 같이 하자. 에너지 부분을 사회화시키자.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축하자. 돌봄 문화를 강조하자. 공공성을 확대하자. 이런 부분과 관해서 그린 뉴딜과 탈성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들이 저는 있다. 이런 걸 같이 하자. 특히 녹색 일자리라는 개념이 기후단체와 환경단체를 접합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접착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린 뉴딜을 그렇게 어떤 기회주의적인 계량주의적인 이념으로 매도하지 말았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쭉 칼럼 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쓴 칼럼을 그렇습니다. 기후단체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결국 기후운동단체가 아래로부터 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노동조합을 배제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노동조합부터 배제당하고 대중부터 배제당하는 이른바 뿌려놓은 운동이 될 거다 라고 제가 그랬더니 환경단체들이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린 뉴딜과 탈성에서 만날 수 있겠다. 만날지도 우리가 발굴해내고 같이 해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일단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과 탈성장의 개인적 통합을 통해서 이데올로지 기반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기후동맹 연대수 추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후운동은 기후정치운동입니다. 결국 정치 문제는 한편 탄핵준비 노동자가 참여하는 건물선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과 전기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체제 전환까지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탈성대론이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주장의 하나는 미국의 사회학자 라이터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단절적 전략,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 극복, 이런 방안 하나. 두 번째는 공생적 전략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 비판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그래서 사회주의 이르는 공생적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텀시적 전략을 해서 자본주의 바깥의 경제체제, 사회적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자비를 극복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결국은 체제 전환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바, 특히 그 중에서도 단절적 변혁이라는 것이 혁명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혁명은 예외적 상황에서 가능할 뿐이고, 일상적으로는 공생적 탐지적 변혁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바꿔나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의론 전환의 개념을 갖다가 한번 우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단순히 내 일제를 지키는 것만이 정의론 전환이 아닌 굉장히 역사적으로 형성된 통돌의 개념이다 하는 걸 갖다가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에서 기후 노동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기후 노동의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기후 연대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기후 노동 연대의 구축이 가능하며, 기후 환경 연대를 통해서 기후 노동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사회 비전을 우리가 같이 꿈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간 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후 운동과 노동운동이 만나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궁금하거나 이해하고 싶은 한 10분 동안 얘기 일단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질의응답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질의응답 혹시 없으세요? 예. 시간이 맨 마지막에 체제 전환 실현이라는 것은 체제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하는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체제가 여러 발로 쓰여 있으면 것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산민주의 체제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향 어느 쪽으로 목표를 하시는 저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다양한 어떤 기후위기 대응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직된 하나의 어떤 그 이론보다는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열어두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질문하거나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없어 5분 쉬고 3시에 이은혜 선생님 가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